네, 안녕하세요. 한국화학연구원 이진입니다. 최세진 교수님하고는 제가 2020년에 LG화학 다니다가 그때 2020년 8월에 이직을 했거든요. 한국화학연구원. 그래서 입사 동기로 알고 지내는 사이고요. 그리고 제가 부산대 학과 세미나를 2년 전에 한번 했었어요. 2021년 5월에 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때는 이제 폴리이소술폰을 가진 이제 고분자 분리막에 대해서 합성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제가 연구원에서 하는 일이 이제 고분자 합성하고 좀 거리가 멀고, 요즘은 이제 저희 센터가 어떤 새로운 분석 기술을 개발하는 센터예요. 그래서 새로운 분석 기술 개발에 대해서 하는데, 이 정교학 분석을 통해서 개발한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릴 내용은, 콘텐츠는 저희 센터가 어떤 센터인지, 제가 신뢰성 평가 센터라는 곳에 있거든요. 그래서 신뢰성 평가 센터라고 하면은 이제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연구원 오기 전에는 조금 생소했는데, 이제 뭐 이직을 하려다 보면 이제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조금 익숙해진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학을 통해서 고분자의 분자량을 평가한다든지, 아니면 LCST라고 이제 용액 중에 상분리 현상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센터는 이름이 신뢰성 평가센터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신뢰성 을 전문적으로 하는 센터로서 화학소재 평가 인증기관이고, 화학소재 평가 및 실증화시 연구시설로서 엠퍼실리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하는 신뢰성에서 하는 일은 소재의 신뢰성을 평가하고, 소재 신뢰성 평가 기술 및 개발 표준화하고, 소재 시험 분석을 하는 기관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고분자, 그러니까 저희 화학연구원에서 저희가 N3 연구동에 있는데, 연구동 1, 2층은 부서센터가 쓰고 3층은 저희가 쓰거든요. 그래서 좀 쉽게 얘기하면 분석센터는 화학의 전반적인 분석을 한다고 치면은,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고분자 소재 분석센터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고 싶습니다. 그래서 신뢰성이라는 거는 이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이제 그냥 소재 같은 거, 플라스틱 소재가 이제 평생 쓸 것 같지만은, 여러분도 뭐 폰 케이스라든지 아니면 뭐 전자제품 같은 경우, 지금 에어컨 같은 경우 새 거라서 아주 하얗지만, ABS 아마 소재가 ABS일 거거든요. 하얗지만 이게 조금, 여러분들이 나중에 졸업하고 한 10년 뒤에 왔을 때 딱 보면 다 노랗게 변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소재가 변하는지에 대해서 평가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간을, 저희가 뭐 어떤 소재를 10년 동안 보면 좋겠지만은, 실제로 10년 동안 보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소재의 10년 동안 어떻게 변했을까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제 가속 시험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속 열화 시험을 통해서 이제 소재가 10년 동안 어떻게,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어떻게 물성이 바뀔 것인지에 대해서 보고, 그렇게 바뀐 물성이 뭐 때문에 발생했는지. 그래서 뭐 고분자 같은 경우에는 소재,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랗게 변한다는 것은 이제 고분자 사슬 내에 이제 발색단이 생기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이제 알다이드나 이제 케톤 이런 애들이 생기는 건데, 그런 게 생긴다는 것 자체가 고분자 체인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분자 체인이 끊어지면은 물성이 당연히 고분자 분자량이 이만했다가 짧아지면 물성이 약해지겠죠. 이제 그런 거를 평가를 하고, 이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에 대해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표면 등에 이제 그렇게 소재가 이렇게 열화가 됐을 때 어떤 변화가 생겼을지, 그래서 분석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공 인프라 본부에 속해 있고요. 그래서 정밀 분석하고 실효성 비교 분석, 가속 수명, 시험법과 평가 기술 장치 개발,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이제 평가 장치 개발 이쪽을 좀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베 정권 때 소부장 사태로 인해서 장비를 한 120억치 정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다시피 이제 국내에서 얼마 없는 장비도 저희가 갖고 있는 게 많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실 때 참고를 해서 이제 한국화학연구원 실외성 평가센터의 장비가 이제 다루는 분들이 쓸 수 있게 오픈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제 장비가 없다, 우리가 어떤 장비를 썼으면 좋겠다, 이럴 때 한 번씩 화학연구원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찾을 수 있으니까 한 번씩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장비 구축을 할 때 제일 중점적으로 구축한 분야가 이제 마이크로 고장 분석을 위해서 현민경로 장비를 많이 구축을 했고요. 그다음에 열화 시험을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열화 시험류 장비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비 뭐 하나하나 소개시켜 드리면 좋겠지만, 시간상 그건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제일 중점적으로 구축한 장비가 이제 전자현미경 기반의 마이크로 고장 분석 위해서 장비를 구축했고요. 그래서 어, 하이 레졸루션 샘 같은 경우 샘이나 아니면 F5 같은 경우 포커스 이연빔이라 해서 어떤 소재를 이제 레이저로 그 층을 깎아가면서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멀티레이어 필름 같은 경우를 깎아서 단면을 본다든지 이런 쪽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지금 지금 장비는 들어와서 이제 세팅을 하고 있는데 시스템을 저희가 30억 넘는 장비를 이제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 같은 경우에 1스라고 그 원자의 그 산화수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2가 원자인지 3가 원자인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촉매하시는 분들이 쓰실 거라고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고분자를 다루는 학과다, 오게닉 물질을 다루는 학과다 보니까 이제 템 같은 경우에는 다룰 일이 별로 없을 거긴 한데, 이제 하이 레졸루션 샘 같은 경우는 제가 찍어봤는데 좋더라고요. 옛날에 네, 그 장비가 가격이 비싸지만 이것도 거의 한 10억 가까이 하는데, 옛날에 그 대충 찍어도 안 나오는 게 이건 대충 찍어도 잘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한번 이제 의뢰를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제가 연구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말씀드릴 내용은 전기학을 통해서 고분자의 분자량을 평가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가 이용한 전기학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 전기학을 찍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책에서 배웠듯이 이런 식으로 오리 모양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옥시데이션과 물질 리덕션이 나와서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 전극의 사이즈가 클 거거든요. 그래서 전극의 사이즈가 이제 클 경우에는 전극의 사이즈가 만약에 크다고 치면은 레도스가 디퓨전돼서 오는 그 농도의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볼테이지가 올라갈수록 레도스가 어떤 볼테이지 이상에서는 농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커런트 값이 감소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극단적으로 그 전극의 그 사이즈를 줄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보여드린 게 20마이크로미터의 전극 사이즈까지 줄이게 되면은 여기서 보일 수 있다시피 전극에 동일한 디퓨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레도스에. 그래서 오리 모양이 아닌 지나가다 그 볼테이지 보여주더라도 어느 정도 일정 볼테이지 이상에서는 커런트 값이 증가하지 않는 이런 스테디 스테이트 커런트라는 걸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테디 스테이트 커런트가 의존하는 것들이 보면은 이제 매스 트랜스포트나 아니면 인터페이셜이나 아니면 디퓨전 코에피션트에 의존하게 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디퓨전 코에피션트, 그러니까 레도스가 어떻게 디퓨전 되는 거에 하는지 의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디퓨전 코에피션트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는,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 커런트를 이퀘이션을 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스테디 스테이트 커런트는 포&, 패러도의 컨스턴트랑 그다음에 이 FC는 페로센이거든요. 페로센의 디퓨전과 이제 이니셜 콘센트레이션과 전극의 레디우스에 비례하게 되는데, 이때 저희가 모르는 값이 이제 레독스의 디퓨전 값이 되잖아요. 그래서 레독스의 디퓨전 값을 구할 수가 있고, 이 레독스의 디퓨전 값을 통해서 이제 스토크 아인슈타인 이퀘이션을 대입을 하게 되면은 이제 다른 값들은 다 알 수 있는 값인데, 볼츠만 상수라든지 온도라든지 다 알 수 있는데 저희가 점도 값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디 스테이트 커런트를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제일 중요하게 솔루션의 비스코시티를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루션의 비스코시티라는 게 이제 고분자를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하거든요. 고분자 같은 경우에는 농도에 의존하는 물성을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값을 전기학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고분자를 분석하는 데 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특히 이제 고분자의 비스코시티는 분자량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고분자의 분자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고분자의 분자량은 이제 뭐 무한히 커지면은 좋겠지만, 무한히 커지면은 물성이 무한히 증가할 것 같지만은, 실제로 보면은 크리티컬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은 물성이 더 이상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 같은 경우에도 뭐 나일론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뭐 고분자 분자량이 뭐 수십만짜리 쓰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가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분자를 실제로는 14,000에서 2만 정도 사이즈의 분자량을 갖는 고분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뭐 그 이상 올라가게 되면 임펠러를 저었을 때 임펠러들이 강철로 되어 있으면 불구하고 다 휘어져요. 다 동그래지거든요. 그래서 일정 가공이 되는 분자량 한계점까지만 고분자를 키웠었습니다. 그래서 고분자의 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자량에 어느 정도 비례를 하지만은,
근데 고분자 분자량이 지나치게 증가할 경우에 가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어느 정도 이 접점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분자에 합성하는 데 있어서 고분자 분자량은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고분자의 분자량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게 엔드그룹 어널리시스 위해서 이제 NMR 스펙트로스코피를 쓰거든요. NMR 스펙트로스코피 같은 경우에는 고분자 엔드그룹에 있는 이제 다른 뭐 고분자 수업 시간에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뭐 ATRP나 라프트라든지 뭐 리빙 폴리머리제이션에서 이니시에이터로부터 고분자를 키우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니시에이터 같이 이제 고분자 엔드가 잘 정의된 그런 고분자들은 이제 리피팅 유닛을 곱해가지고 분자량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 분자량이 3만이 넘어가게 되면 조금 판단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고 GPC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점도도 알 수 있고 넘버 에버리지 몰레큘러 웨이트나 웨이트 에버리지 몰레큘러 웨이트라든지 뭐 다양한 분자량 정보를 알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게 뭐 폴리 디스퍼시브 인덱스 이런 것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회사에서 쓸 때 이제 저 콘덴세이션 중합을 하다 보면은 이제 제가 원하는 시점에 고분자 분자량을 알고 싶은데 이때 분자량을 알기 위해서 GPC를 넣으면 GPC 찍는데 타임 딜레이가 1시간 정도 발생을 하거든요. 짧게 하더라도 30분 정도 되고, 그래서 제가 원하는 시점에 분자량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비스코메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빨리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쓰는 그 정기학과 원리가 가장 비슷하긴 한데 이제 샘플의 양이 좀 많이 필요하다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래서 정기학을 통해서 만약에 실험하게 되면 정기학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뭐 배터리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샘플이 아주 극소량 필요하잖아요. 극소량 샘플로 단시간에 이제 분석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 한 거는 이제 고분자의 바로 분자를 보는 것보다는 이제 공정 중에 고분자의 분자량 보는 게 어떨까. 이제 고분자 공정이라는 거는 이제 고분자 공정은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무한히 반복을 하는 사이클이거든요. 그래서 무한히 반복되기 때문에 항상 일정한 시간을 갈 수 있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제 저희가 점도를 통해서 점도와 커런트 값을 매칭을 해 놓으면은 커런트 값을 찍으면은 대충 이 정도 점도를 갖고 분자량이 얼마나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앞서 보여드린 이제 마이크로 일렉트로드에 레독스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커런트가 흐르게 되는데 고분자가 분자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점도가 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점도가 점점 증가하다 보면은 솔루션의 비스커시가 증가하게 되고 레독스의 디퓨전이 점점 느려지게 되죠. 그래서 결론은 고분자가 로 몰레큘러일 때는 커런트 값이 크다가 스몰 몰레큘러, 하이 몰레큘러 될 경우에는 커런트 값이 작아지는 이런 현상을 이용해서 저희가 분자량을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이제 그 모델 시스템으로 생각했던 걸 라프트를 통해서 이제 MMA 고분자를 키우는 이런 걸 생각을 했고요. 저희가 라프트를 선택을 한 거는 이제 컨트롤드 라디칼 폴리머리제이션이라서 이제 LMR을 통해서 분자량을 확인할 수가 있고 GPC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중합할 때 있어서 이제 촉매를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촉매라는 거는 메탈 촉매 같은 경우는 전극에 영향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고려해서 저희가 처음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걸 고려해서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분자를 시간에 따라서 3시간, 6시간, 9시간 쭉 시간을 따라서 고분자를 컨트롤했고, 이제 라프트라는 것이 이제 PI를 일정하게 컨트롤하는 중화법이다 보니까 폴리 디스퍼시티 인덱스를 1.1 초반으로 유지하면서 고분자를 시간에 따라서 분자량이 증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이제 커런트 값을 재봤을 때 중합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서 저희가 생각했던 대로 이렇게 커런트 값이 감소를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 커런트 값을 이제 이 커런트 값을 이제 NMR 통해서 이제 저희가 뽑은 분자량과 GPC 통해서 뽑은 분자량을 이제 매칭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커런트 이렇게 매칭을 했을 때 저희가 이 정도 커런트가 나오면은 분자량이 이 정도 나올 수 있다 이런 걸 제한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매번 이제 공정 중에 매번 이제 GPC나 NMR 찍지 않더라도 정기학을 통해서 정기학이 한번 스캔하는데 10초면 되거든요. 10초만 왔다 갔다 하면은 분자량을 평가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기학을 통해서 이제 고분자를 평가했을 때 어드밴티지가 어떤 걸 가질 수 있냐 하면은 옆에 여기 써놨지만 짧은 시간에 분석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아주 소량의 샘플만 쓰기 때문에 샘플량이 적게 들고, 그리고 저희가 또 톡식한 GPC 같은 경우 톡식한 솔벤트를 쓰게 될 경우 양을 좀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일론 W6 같은 경우 찍게 되면 고분자 분석 연구소 이런 데 찍게 되면 샘플 한 개당 100만 원씩은 줘야 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헥사플로라 아이소프로파놀이 1kg 정도 사면은 한 80만 원쯤 하거든요. 60에서 80만 원 정도. 그리고 워낙 솔벤트가 비싸기 때문에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솔벤트류를 조금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사용을 한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먼저는 이제 고분자 분자량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고분자 분자량이 역으로 감소하는 것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고분자 분자량이 감소하는 거는 이제 폴리이미드 같은 경우를 만들게 되는데, 폴리이미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폴리아미게시드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폴리아미게시드는 이제 옥시 다이아닐린에서 다이아민 모노모와 이렇게 다이어나이드라이드 모노모, 바이페닐 다이어나이드라이드거든요. ODA와 BPDA를 반응해서 폴리아미게시드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폴리아미게시드를 먼저 만드는 이유는 폴리아미게시드를 링을 클로징해서 폴리이미드를 만들게 될 경우에 솔벤트의 그 이후부터는 전혀 녹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공을 할 수가 없어서 이제 폴리아미게시드 형태로 보관을 하게 되는데, 이런 폴리아미게시드는 이제 이퀴블리미엄 반응 평형 상태에서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놔두게 될 경우에 온도라든지 습도라든지에 의해서 분자량이 점점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거든요. 특히 수분이 들어가면 분자량이 그냥 다운돼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처음에 저희가 요구하는 물성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관 온도도 막 폴리아미게시드 나중에 뭐 사에서 실험하실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냉장 보관을 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온도가 30도, 40도 올라간 상온에서 보관해서는 괜찮겠지 하시겠지만 온도에서 점점 분자량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저희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어떨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처음에는 분자량이 크기 때문에 레독스의 이동 디퓨전이 느리고, 그 다음에는 점점 작아지기 때문에 역으로 빨라져서 커런트 값이 증가하는 것을 보고서 저희가 초기 분자량 대비 작아진 거 확인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먼저 앞에서 보여드렸지 ODA라는 게 좀 아미게시가 분해되면 ODA라는 게 생기게 되는데, 양쪽에 아민 그룹을 갖고 있는 그룹이거든요. 그래서 아민 그룹 같은 경우에 전극 표면에서 전기학으로 옥시데이션 시켜버리면은 중합이 되면서 협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사이클 돌려보면은 이렇게 협착이 돼서 커런트 값이 확 죽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사이클 돌려보면은 커런트 값이 죽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스캔 레인지를 컨트롤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캔 레인지를 볼테이지 값을 컨트롤해서 이런 현상이 옥시데이션이 오시데이티브 폴리머라이제이션이 발생하지 않는 스캔 레인지를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ODA와 페로센을 넣고 찍어봤을 때 페로센과 ODA가 어느 정도 살짝 겹치는 영역이 있더라고요. 옥시데이션 하는 부분이. 그래서 페로센의 농도를 높여서 이런 ODA에서 이렇게 좀 간섭이 되는 영향을 좀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최적화 작업을 끝내고 나서 실제로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영시간 전혀 온도를, 그러니까 저희는 이때 이제 수분을 컨트롤하기 힘들기 때문에 온도만 컨트롤했고요. 온도를 올린 40도나 50도씨 챔버에서 이제 보관을 했을 때 0시간, 6시간, 22시간, 48시간 이렇게 보관을 하게 될 경우 분자량이 작아지면서 좀 더 떨어지고, 그 결과 이제 커런트 값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커런트가 증가하는 걸 통해서 이제 저희가 처음에는 요쯤에서 커런트 값이 나오는데 나중에 이 정도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커런트 값이 이 정도 나온 걸 확인하고서 이 물질은 더 이상 쓰지 못하니까 폐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이제 평가를 했고, 저희가 이때 또 재밌는 현상을 봤는데 일렉트로케미스트리로 평가한 점도와 레오미터로 평가한 점도가 이제 단위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도 단위로 많이 다르게 되는데, 이런 이유가 뭐가 있을까? 경향은 비슷하지만 이런 이유가 뭐가 있을까 했을 때, 이제 고분자의 점도 같은 경우는 체인 인탱글먼트를 통해서 이제 평가되는 거지만, 레도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체인 인탱글먼트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것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분자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다음 말씀드릴 내용이 이제 LCHT라고 고분자의 용해충 상분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LCHT 현상이 뭐냐 말씀드리면은 이제 Lower Critical Solution Temperature라고 해서 이제 고분자가 일반적으로 물에 설탕을 녹일 때 물을 가열하면은 점점 많이 녹잖아요. 근데 이 같은 경우에는 물에 설탕을 녹이는데 온도를 했을 때 오히려 안 녹고 밖으로 석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분자 같은 경우 일부 경우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더 이상 용액 중에 잘 녹던 게 녹지 않고 석출이 되는 시스템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게 나이팜이 있고요.
라이판 같은 경우 약물 전달 시스템이라서 물에서 분자량과 상관없이 32도에서 SAT 온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쪽을 만약에 사람의 체온이 35도다, 38도다 이런 거죠. 그러면 37도, 36도잖아요. 그러면 36도에서는 얘네들이 이렇게 글로벌 스테이트로 뭉쳐있거든요. 그럼 약물을 넣고서 얘네들 온도를 올려서 뭉쳐놓으면은 이제 약이 처음에 이제 서방정이라 해서 타이레놀도 서방정이 있잖아요. 천천히 빠져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물이 한 번에 확 퍼지는 게 아니고 서서히 나오게 컨트롤 할 수가 있는데, 이 물질이 아직까지 독성이 없다고는 주장을 하는데, 이제 실제로 몸에 넣기는 좀 찝찝한 감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약을 아직은 안 나오는 걸로 알고요. 다음에 얘 같은 또 OEGM이라고 해서 이런 물질도 SAT가 나온다고 알려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이드로필링 모이티와 하이드로포빅 모이티를 리피팅 양을 조절을 통해서 SAT 온도를 컨트롤할 수가 있다고 알려져서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 제가 폴리이소스폰에 관련된 고분자를 많이 연구를 했었는데, 폴리이소스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많이 쓰는 부분이 이제 두꺼비 집이나 아니면 수처리 멤브레인 분리막 쪽에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럴 경우에 분자량이 대충 한 10만에서 20만 사이 분자량을 쓰거든요. 근데 얘들 분자량을 이제 극단적으로 낮게 이 3000 정도의 올리고모를 만들게 되면은 크로폼이라든지 바이메톡시 에테인 같은 솔벤트에서 SAT가 나온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SAT 나오는 게 고분자 분자량이 커질수록, 이제 고분자 분자량이 클수록 용에 대한 솔루비티가 떨어지기 때문에 SAT의 온도가 이제 크라우딩 포인트로 정하거든요. TCP라고 해서. 그래서 구해지는 온도가 점점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폴리머의 농도가 많을수록 당연히 용해층에 많이 녹여야 되기 때문에 크라우딩 템퍼처가 떨어져야 되는 거, 이걸 확인해서 논문을 쓴 바 있고요. 이런 거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블럭 고분자로 쓰더라도 똑같이 만들 수 있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SAT 온도는 이제 논솔벤트와 그 다음에 구솔벤트의 첨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논솔벤트 첨가에 따라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착안을 해서 이제 벤진부터 이제 사이클헥센까지 보면은 벤진이 제일 폴라리티가 높다고 볼 수 있고요. 논솔벤트인 건 매한가지지만 폴라리티가 가장 높다고 볼 수 있고, 사이클헥센 같은 경우에 폴라리티가 가장 떨어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컨주게이션 하이 일렉트론인지 컨주게이션 렌스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영향을 주고 오기 때문에 이제 SAT 온도가 떨어지는 걸 다르게 컨트롤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벤젠의 하이드로제네이션 센서로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논문을 쓴 바 있고, 여러 가지 믹스를 해서 쓰더라도 가능하다는 거 확인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먼저 하는 이유는 뒤에서 말씀드릴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전략적으로 보는 스터디를 했거든요. 그래서 SAT 이 실험의 컨셉은 그렇습니다. 이제 SAT 온도에 의해서는 템퍼러처가 올라갔다면서 레독스 스페시즈에 방해를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점점 커런트 값이 증가를 하지만, 만약에 SAT를 보이는 고분자가 들어있으면은 전구 표면을 맞는다든지 아니면 용액중에서 레독스가 이동하는 것을 방해를 할 거기 때문에 커런트 값이 떨어지게 되고, 그 결과 그걸 통해서 우리가 SAT 포인트를 전략적인 방법으로 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SAT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NMR이나 아니면 UV 비저블 스펙트로스코피를 통해서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략이 이거에 더해서 쓸 수 있는 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이클 볼타메트를 통해서 저희가 찍어봤을 때 폴리머가 없을 때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은 레도스의 디퓨전이 빨라지게 되고, 당연히 온도가 높으면 분자들의 이동 속도가 빠르잖아요. 그래서 빨라지게 되고 커런트 값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이게 되겠지만, 폴리머가 들어갔을 경우에 커런트 값이 거의 소폭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컨셉대로 실험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했고요. 그리고 이때는 저희가 장비 세팅이 안 돼서 이제 온도를 5도 간격으로 올려가면서 측정을 했는데, 5도 간격을 올려서 20도, 25도 쭉 측정했을 때 45도에서 50도 사이에서 커런트 값이 감소하는 이런 영역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이를 통해서 이 전기학적인 방법으로 SAT를 평가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전기학적으로 평가한 SAT 온도가 40도에서 50도면은 저희가 실제로 UV 비저블 스펙트로스코피를 통해서 확인한 게 35도거든요. 그래서 온도 차이가 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온도 차이가 왜 발생을 하게 됐을까? 그러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SAT 같은 경우에는 논솔벤트나 아니면 구솔벤트를 넣어주면 따라서 바뀔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구솔벤트가 들어가면은 조금 더 높은 온도에서 나타날 거고, 논솔벤트가 들어가면 낮은 온도에서 나타날 거고, 그래서
전기압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일렉트로라이트라는 걸 써야 되거든요. 그럼 이런 일렉트로라이트가 폴리머의 어브레이션을 방해를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델 시스템으로 테트라뷰틸 암모늄 솔트를 이용했고요. 암모늄 솔트인데 이제 알리파티스 체인의 길이는 다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이제 카운터 어나이온만 바꾼 것과 그다음에 카운터 캐타이온 사이즈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이제 카운터 어나이온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캐타이온의 사이즈만 코트를 한 걸 이제 측정했고요. 그 결과 이제 카운터 어나이온 사이즈가 커질수록 온도가 점점 높게 증가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제 카운터 캐타이온의 사이즈가 커질수록 이제 좀 더 온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전기학을 통해서 SAT 온도를 평가할 때는 이제 이런 것도 고려를 해서 평가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모든 거를 이제 포함해서 이제 논문을 발표를 하면 좋겠지만 이렇게 되면 일이 너무 많아집니다. 이제 그러니까 피규어 하나에 그림이 거의 뭐 여러분들이 논문 이제 작업하시겠지만 피규어가 뭐 12개씩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피규어 5개만 해도 그래프가 60개씩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학생이 싫어합니다. 아주. 그래서 그렇게는 안 하고 딱 명쾌한 것만 한 가지만 찍어서 실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 컨셉을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제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커런트 값이 처음에 증가하다가 LCT 이상의 LCT 이상의 온도, 그러니까 TCP라는데 저희는 일렉트로케미컬적으로 측정했기 때문에 TECP라고 얘기를 했고요. TECP 점에서 어그레이션 전기 흡착이라든지 어그레이션 생기기 때문에 커런트 값이 감소하다가 일정 수준 지나고 나서는 이제 여기서 박리돼서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다시 증가하는 이런 현상을 볼 거다.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했고 스테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테이블이 많이 들어간다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많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실제로 하게 되면은. 그래서 한 가지 고분자에 대해서 1.5mg, 2.5mg, 4.0mg 해서 농도를 높인다든지 아니면 일렉트로라이트의 콘센트레이션을 높인다든지 따라서 폴리머 콘센트레이션이 높을수록 LCT 온도가 낮아지는 것을 똑같이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일렉트로라이트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일렉트로라이트가 구솔 밴드를 작용하기 때문에 높은 온도로 하이 템퍼처로 이동하는 것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동일하게 적용했을 때 저희가 전기학적인 방법으로도 이렇게 LCT 온도를 잘 조절만 하면은 볼 수 있다 얘기를 할 수 있었고, 앞서서 이제 배터리하는 친구들 좀 익숙할 건데 일렉트로케미컬 임피던스 스펙트로스코피라 해서 이제 이런 LCT 온도를 말씀드렸던 게 이제 그럼 솔루션에서 레투스를 흐르는 걸 방해하는 게 지배적인 메커니즘이냐 아니면 전구 표면에서 막는 게 지배적인 메커니즘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EIS 방법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했고,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커런트가 저항값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도시하면 이렇게 저항값이 증가하고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를 통해서 이제 전구 표면을 막는 게 주된 영향이 아닐까. 그리고 나중에 온도가 올라가서 표면 저항이 확 떨어지는데, 이때 표면 저항이 확 떨어지는 게 가지고 저희가 다시 전극에서 벗겨져 나가는 게 아닐까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예측을 했고, 논문 같은 경우에는 올 초에 이제 어널리티컬 케미스트리의 이제 표지 저널 커버로 발표가 됐고요. 부산대학교 이진원 교수님과 이제 코어를 통해서 이 시스템을 연동을 해서 이제 이진원 교수님 학생도 보이는데, 연동해서 저희가 스터디를 하고 있는 게, 그러면 이런 걸 어디다 쓸 거냐? 그러면 폴리머 어디티브를 이용해서 열폭주 방지하는 데 쓰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학교 마크가 이쁘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온도 올림에 따라서 커런트 가스를 막아주기 때문에 이제 열폭주 방지될 수 있는 이런 배터리 안전 시스템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걸 논문 작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빨리 논문 쓰자고 재촉을 하고 있는데 워낙 바빠서 빨리는 안 될 것 같고, 내년 초에는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질문은 아무거나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포닥을 갔다 와서 제가 하나를 2016년 7월 입사했거든요. 그래서 하나 같은 경우에 2016년 7월에 입사해서 제가 그때 지글라라타 촉매를 이용해서 폴리
에틸렌 중합하는 일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LG로 2017년 옮겨서 2017년 옮겨서 제가 처음에는 중앙연구소로 입사를 했어요. 중앙연구소로 입사를 해서 거기서 이제 폴리 이미드 합성하는 부서와 그다음에 PMFC 연료전지 분리막 그 합성하는 부서에서 근무를 하다가 나중에 2018년 19년쯤에 이제 그 신문 기사를 유심히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솔베이라는 벨기에 회사가 있어요. 벨기에 회사가 나일론 더블식스 공장을 프랑스 공장을 판다는 그런 게 있었는데 제가 그때 이제 또 연구원들이 잡혀 들어갑니다. 그럴 때 TF를 하게 되는데 그럼 이제 MMA를 하게 됐을 때 이제 회사 가면은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여러분들이 연구를 한 데서 항상 연구를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루트로 일을 하셨다 이런 걸 말씀드리려고 좀 하는 것도 있고요. 들어가서 이제 공정을 만약에 얘네들이 어떤 공장을 파는데 이런 공장을 파게 될 경우에 얘들이 거짓말을 하는 건지 워낙 잘하는 회사니까 뭐 거짓말 할 일은 없겠지만 그럼 얘네들이 파는 가격이 적정한 수준인지 그리고 얘네들 공정이 실제로 다른 회사 공정에 비해서 뒤처지지는 않는 건지 이런 걸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연구원들이 하게 돼서 이제 제가 그런 걸 했고 뭐 다양한 그리고 제가 그런 거 하다가 이제 2019년에 LG가 아주 큰 대변혁기가 있었어요. 이제 CEO가 바뀌는 그래서 지금 구광모로 바뀌었죠 회장님이 구광모 회장이 그 바뀌면서 이제 중앙연구소 부서가 제가 있던 부서가 34개였는데 한 9개 남기고 다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원이라는 게 어쩔 수 없이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부서가 터진다고 해서 내가 평생 이 부서에서 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연구를 하면 재미가 없어요. 연구원은 그러니까 연구원은 저는 항상 지금도 그렇지만 해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연구원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내가 언제든지 저 일을 하고서 뭐 배터리를 하는 친구들은 평생 배터리를 할 수는 없어요. 평생 배터리를 하면 좋겠지만 만약에 배터리가 지금 보면은 그 뭐 전해질 중심의 2차전지 전공을 했는데 이게 어느 순간 이제 고체 전해질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인데 고체 전해질이 진짜로 상용화 됐다 이랬을 경우 자기가 롤을 체인지를 해야 되거든요. 연구 주제도 체인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학위할 때 학위 주제가 이제 모노몰 합성해서 고분자를 합성하는 일이었는데 이제 저 같은 그 나일론 더블식스 제가 공정에 대해서는 저는 화학과 출신이거든요. 공대 출신이 아니고 그럼 저는 이제 오르가닉 케미스트리가 바탕인 사람인데 공정을 봐야 돼요. 공정을 가게 되면은 가서 제일 본 게 CSTR 그러니까 배치 리액터 이런 거 얘기를 듣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도 모르잖아요. CSTR이 뭔지도 모르고 배치 리액터가 뭔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면 이제 몰라서 이제 물어보면은 이제 이런 그 회사 가면은 이제 학원가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딱 이렇게 보면서 너 화과 출신이지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모른다 이거죠. 학교 다닐 때 뭐 했냐 이거거든요. 모르는데도 공부를 해서 다 해야 돼요. 그런 건. 그래서 해설을 길었는데 그래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오늘 발표드린 내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케미스트리 기반이다 보니까 좀 어려운 게 있고 뭐 그거 말고도 뭐 고분자라든지 이제 뭐 고분자를 합성하는 입장에서 뭐 많이 다뤘으니까 고분자라든지 아니면 회사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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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넘어가는 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회사를 계속 회사를 가서도 딴짓을 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LG화학이 대전에 있었거든요. 연구소가. 다행히 이제 저희 지도 교수님이 은퇴를 안 하셨어요. 지금 은퇴를 하셨지만 그래서 실험실 후배를 데리고 퇴근 후에 가서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하고 퇴근 후에 논문 썼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그렇다고 회사 일을 안 하진 않고요. 회사 다니면서 꾸준히 저희 팀에서 제가 특허 제일 많이 썼거든요. 특허 1년에 다섯 번씩은 냈어요. 그래도 팀장 하다가 나왔고요. 그래서 하는 방법, 그러니까 모두가 주어진 시간 똑같아요. 근데 주어진 시간이 똑같은데 이제 회사 가면은 이제 흘러가는 대로 지나는 사람도 있고요. 제가 저희 팀이 터졌을 때 저희 팀이 12명이었는데 12명 중에 8명이 박사였어요. 저희 옆 팀은 16명인데 16명이 다 박사거든요. 이제 중앙연구소는 박사 비율이 좀 높아요. 이제 사업부에 비해서 박사였는데 그냥 흘러가는 친구도 있고 저 팀 터졌을 때 저는 화학연구를 옮기고 제
제가 멘토였고 멘티였던 친구는 저 한국기계연구원을 옮겼어요. 그리고 한국건설환경연구원을 옮긴 친구도 있고 그다음에 담 넘어서 LG화학이 여기 있으면은 이쪽에 SK 이노베이션 있어요. 담을 넘어간 친구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있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은 그럼 뭐 하고 있었냐? 다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꾸준히 토익 같은 거 안 칠 것 같잖아요. 토익 점수 항상 최신화 시켜놓고요. 토익 800에서 900 뭐 항상 엄청 열심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800 중반 정도는 항상 일정하게 점수를 만들어 놓습니다. 3년 내 실적으로. 그리고 이제 논문 쓰기 힘든 친구들은 특허를 좀 많이 씁니다. 대신 특허 같은 경우도 특허도 보거든요. 그래서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회사를 갔다고 해서 약간 논문이 단절된 게 아니고 특허 실적도 봐요. 그래서 이제 면접이나 아니면 서류 심사를 하게 될 경우에 이 사람이 학교도 그렇고 연구원도 그렇고 시켜서 일을 하는 사람을 뽑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독립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뽑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시켜서 하는 사람을 뽑는 데는 회사가 그렇게 하죠. 이제 회사는 아무래도 이제 처음에 내 말을 듣고 어떤 팀이 있고 팀 프로젝트가 있고 팀 프로젝트를 성공하기 위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네, 학교나 연구소 같은 경우는 독립적인 연구자로서 어떤 프로젝트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뽑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말의 어폐가 있는 게 회사를 갔을 때도 평생 여러분들이 팀원으로 지낼 건 아니잖아요. 그럼 팀장이 돼야 되거든요. 팀장이 안 되고 팀원으로 지내는 게 해피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럼 어느 순간 옷을 벗어야 되는 시점이 와요. 그 시점이 오거든요. 자기 후배가 자기 팀장이 되는 시점이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결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갈 것이냐 여기서 참고 다닐 것이냐. 네. 그런 분들이 없잖아 있긴 해요. 아예 없진 않아요. 근데 그런 분들도 대부분 팀장을 한번 찍긴 해요. 그래서 그렇다고 했을 때 팀장이 될 경우에는 팀장도 시켜서 일을 하는 거 아니거든요. 팀장 되면 자기가 이제 아이템을 설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회사 잠깐 10년, 20년 먹다 보면은 이제 박사급들 석사만 졸업하더라도 박사급들의 능력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긴 해요. 뭐 LG화학 같은 경우 분석센터 지금 센터장님 계속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장현래 상무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은 석사를 하고 여자분이거든요. 석사를 하고 오셨는데 물론 공부를 엄청 잘하신 분이죠. 카이스트에서 학사 석사를 하셨으니까. 근데 그분 같은 경우 박사를 하지 않더라도 지금 상무님 됐거든요. 남들보다 배의 노력을 계속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제 회사를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끝나는 게 아니고 그냥 회사 가서 팀장 시키는 대로 저 이것만 오늘의 그 일의 할당량이 있고 저 일 이만큼 해서 칭찬받아야 돼요 이런 게 아니고 일 이만큼 하고 이제 팀장한테 보고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제 이런 말을 하기도 그렇지만 이제 뒷주머니 차는 것도 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를 처음 입사했을 때 좀 계속 기억나는 게 지금 하나 연구소장님 하시다가 이제 그만두셨을 건데 이제 그분이 공정센터장이었는데 입사 첫날 이제 박사가 4명 있었어요. 그때 4명만 먼저 입사하고 박사들은 경력직이라서 이제 연수원 안 갔었거든요. 그래서 딱 입사했는데 그래서 이제 첫 시간에 딱 들어오셔서 처음 말씀해 주신 게 이제 회사 다닐 때는 항상 이제 한쪽 주머니에 흰색 봉투를 넣고 다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제 그 말씀인 거는 이제 항상 이제 사표 쓸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입사 처음 한 사람들한테 왜 이런 얘기를 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언제라도 사표를 쓸 수 있고 나가서 딴 데를 갈 수 있는 준비가 항상 돼 있어야 된다는 걸 역설적으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제 괴롭겠지만 회사 가서도 이제 멍하게 있으면은 큰일 나기 때문에 이제 항상 업데이트를 하고 공부를 하고 이제 자기 스펙을 조금씩 만들어가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박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챙길 수 있는 스펙이 뭐가 있을까 그러면 논문과 특허밖에 없거든요. 아니면 좀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서 뭐 변리사 같은 경우 뭐 1차 시험, 2차 시험 뭐 면제를 해주니까 변리사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제 동기 같은 경우에는 의대로 간 친구도 있어요. 교수님이 박사 졸업을 걔가 7년 차쯤 됐는데 논문 임팩트는 다 채웠는데 교수님 졸업 안 시켜주니까 교수님 저 의전 가겠습니다 하고 의전 합격한 다음에 바로 의전 가버린 친구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항상 여러분들 준비를 하고 최 교수님 들으면 안 좋아할 얘기긴 한데 그래서 극단적인 예를 얘기한 거긴 한데 그런 식으로 항상 업데이트를 하면서 자기 개발을 해야 됩니다.
먼저 하시면 돼요. 네. 인시추를 하면 좋겠는데 이거 같은 경우 X시추에서 뽑아가면서 측정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목표는 이제 리액터가 있으면은 이제 리액터 옆에 이제 사이클 루프라고 해서 살짝 이제 옆으로 샘플을 돌릴 수 있는 루프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 루프에 이 센서를 꽂아가지고 이제 돌리면서 분자량 그때그때 이제 틀어서 보는 게 최종 골이긴 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못 갔고 지금 이제 랩 단위에서 하는 거랑 그다음에 저희가 이거를 키트로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구원에서 제가 있는 부서는 이제 이렇게 논문 쓰는 걸로 끝나면은 싫어해요. 그래서 어떤 장비가 나오길 원하거든요. 그래서 장비를 만들기 위해서 일단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당뇨 키트 보면은 피를 한 방울 낸 다음에 떡 떨어뜨리면은 당뇨 혈당량이 나오잖아요. 똑같이 이거 한 방울 해서 한 방울 딱 올렸을 때 나올 수 있고 분자량을 대충 알 수 있게 그런 거 센서를 만들고 있어요. 네, 네. 크로스링크도 고분자는 아무래도 점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다른 툴로도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리니어로만 하는 게 그래도 좀 잘 맞는 것 같고 또 정교학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이게 폴리머 백본의 영향도 좀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뭐 MMA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엘렉트로니컬리 뭐 액티브한 녀석들이 없다 보니까 잘 보이는데 만약에 뭐 엘렉트론 리치한 고분자나 엘렉트론 푸어한 고분자 같은 경우 레독스랑 인터랙션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폴리 이소술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좀 측정해 봤는데 폴리 이소술폰 같은 경우에는 구조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엘렉트론 디피션트 하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엘렉트론 리치한 레독스를 넣게 될 경우에 얘네들과 그러니까 인터랙션을 해서 원하는 값이 안 나와요. 그래서 오히려 엘렉트론 푸어한 레독스를 써야지 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옥시데이션을 보는 게 아니라 리덕션으로 봐야 되는 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약간 최적화가 좀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뭐 GPC도 뭐 GPC는 용해도만 나오면은 넣으면 다 되는데 된다 생각하는데 GPC도 그런 게 아니거든요. GPC도 이제 솔벤트에 따라서 폴리머 체인들이 리지드한 고분자 같은 경우에는 분자량이 좀 크게 나와요. 근데 하이드로 다이나믹 볼륨을 보는 거다 보니까 체인이 이렇게 엉키는 게 아니고 리지드하게 이만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분자량보다 크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고분자의 분자량 완벽하게 반영하는 장비는 이제 GPC에 마이스에서 멀티앵글 스캐터링을 붙이면 정확하게 보이긴 하는데 그런 건 별로 없고 다들 이제 상대적인 것으로 어떻게든 판단을 하는 건데 정확도의 차이가 있고 정교학적인 방법은 이런 차이가 있지만 장점으로는 이제 좀 빠르다 이런 건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거는 네, 개발 중에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도 합성 전공이다 보니까 제가 혼자 다 하는 건 아니고 학교 다닐 때 친하게 지내던 형이 이화여대에서 교수님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이화여대 그 교수님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전기학 그쪽 공부를 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알렌 제이 바드라고 바드 교수님이라고 분석학 대가가 계시거든요. 그 방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오셨어요. 그래서 어, 그 방에서 주로 하는 게 이제 마이크로 엘렉트로드를 가지고 연구를 하는 걸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교수님과 코업을 통해서 이 일을 진행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그 교수님 같은 경우는 전기학 분석에 치중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고분자를 가지고 어떻게 써야 되겠다 컨셉을 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현상 해석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는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서로 협업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최종적으로 이제 결국 그걸 만들어야죠. 폴리머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레독스도 타고 이제 레독스 어떤 거에는 찍히고 안 찍히고 이런 것도 있고 네. 네, 그거 나중에 다 스터디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할 일은 많은데 이제 저희도 할 일은 많은데 학생은 없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뭐 학생들한테 또 약간 학생들한테 미안하게 될 경우는 이제 이렇게 컨셉을 냈을 경우에 첫 논문은 이제 임팩트 팩터가 좋게 나가겠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첫 논문만큼의 임팩트는 나오지는 않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일이라는 게 임팩트와 상관없이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일들에서 그런 일로 이제 보람을 찾을 수 있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합성하면은 합성하는 친구도 요즘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합성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고분자 만들 때 논문 하나 이제 임팩트가 4점짜리 논문인데 제가 합성할 때 들인 스텝이 총 다 합치니까 한 26스텝 되더라고요. 모노머 합성하고 고분자까지 만든 거. 그 생고생을 해서 이제 팩터가 4점짜리 나가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이런 걸 하긴 해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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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조금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어, 기업 같은 경우 저는 약간 지금 부서는 지원 부서에 좀 가깝거든요. 연구 개발 부서보다는 저는 약간 연구 개발 쪽에 좀 더 맞는 사람이라 생각해서 지금 부서 같은 경우 살짝 재미는 없긴 해요. 근데 회사가 다닐 때가 좀 더 재밌었어요. 재미로 따지면. 근데 좀 자유도라든지, 그러니까 회사는 어떤 골이 정해져 있고 회사에서 연구를 하기 위한 비용을 다 대주잖아요. 그러면 이걸 달성을 해야 돼요. 그러면 회사는 시간을 많이 주지 않거든요. 만약에 회사는 어떤 아이템에 대해서 시간을 주면 한 3년 정도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이템이 주어지고 3년 정도 지났을 때 1년 반이나 뭐 2년 정도 지났을 때 게이트 리뷰를 해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계속 고할지 스탑할지 정하를 하거든요. 스탑 고를 하면 3년 정도 지나고 그다음 또 한 2, 3년 정도 지나고 나서 파일럿 리뷰를 해요. 이거를 파일럿 단위로 키울 거냐 말 거냐. 그다음 또 2, 3년 지나서 커머셜 리뷰를 하거든요. 커머셜로 갈 거냐 말 거냐. 10년 내로 커머셜이 결정이 되는 거죠.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아이템을 한 가지만 한다고 치더라도,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게, 그러니까 연구 개발은 논문은 여러분들이 하는 기술이 50%가 됐든지 60%가 됐든지 90%가 됐든지 남들과 다른 독창성이 있고 남들이 안 했다 그러면 페이퍼워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사업이라는 거는 90% 해도 안 되고 100이 돼야 돼요. 99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100이 돼야지 장사를 해서 물건을 팔아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압박감이 좀 있죠. 하지만 이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프로젝트가 나일론 WCS를 이제 저희가 인수를 MMA를 포기를 하고 그다음에 제가 석유화학 쪽으로 연구소로 넘어가서 그쪽에 팀 만들고 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나일론 중합팀 헥사메틸렌 다이아민에서 그 모노머 있잖아요. 모노머가 키거든요. 이때는 나일론을 고분자를 못 만들어서 못 만드는 게 아니라 HMDA가 없어서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HMDA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 4군데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못 만들어서 못 만든다. 그 HMDA 팀, 그리고 이런 거 만들기 위해서 촉매팀, 그리고 분석센터에서 한 4, 50명이 TF를 꾸려요. 그래서 하나 프로젝트 성공하려고 이만큼 달라붙거든요. 근데 연구소는 학교는 이제 최 교수님도 혼자 하시죠. 그리고 연구소도 끼켜봐야 2, 3명이에요. 그럼 이제 맨파워에서는 상대가 안 돼요. 그러면 이제 회사랑 동일한 아이템을 가지고, 저는 항상 밖에서도 똑같이 얘기하는데, 회사랑 동일한 아이템을 가지고 싸우면은 연구소나 학교나 회사한테 절대 못 이겨요. 반도체나 2차전지나 학교가 더 못하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연구소도 똑같거든요. 연구소도 2차전지하고 저희도 하지만 동일한 맨파워가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회사 다닌다고 그분들이 바보도 아니고, 저랑 같이 회사에 있던 분들, 저랑 같이 팀 만드시던 분들도 일저저로 사이언스 있었어요. 사이언스 네이처 있는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회사 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 계신 분들 많거든요. 뭐 회사에서 성과 공유하면은 이제 자기들 성과 하는 거 있거든요. 그러면 들어보면은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저분이 왜 회사에 있지, 이런 분들 진짜 많거든요. 하다 보면은. 근데 이제 일이라는 게 이제 회사가 좀 더 맞는 분들이 있고, 연구소, 학교나 이런 연구가 좀 더 맞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자기가 좀 더 맞는 쪽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합성이라는 게,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만들어서 어떤 걸 고분자, 새로운 고분자 나올 거는 솔직히 얘기해서 끝났어요. 나일론이 언제적 나일론인데 아직도 나일론이거든요. 그 나일론 아직도 쓰고 있고, 나일론 W6가 100년 됐잖아요. 거의 나온 지. 그거 쓰고 있거든요. 쓸 수밖에 없는 게 100년 동안 최적화가 됐어요. 새로운 게 아무리 좋은 게 나와도 나일론, 회사 다니면 이제 그 나중에 여러분들이 막 그 회사 가격을 알 필요는 없지만 회사 다니면은 이제 수지에 대해서 가격도 알아야 되거든요. 폴리에틸렌 600불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 나일론 1톤에 뭐 3,500불, 3,000불 이런 거 있거든요. 나중에 외우게 되는데 하다 보면은 이제 이 가격을 이길 수가 없는 갭이 있어요. 그래서 뭐 만약에 뭐 PET 같은 경우에는 톤당 1,000불에서 1,500불, 1,000불인데 재활용 PET가 1,500불 돼요. 근데 PEF라고 폴리에틸렌 퓨라노이드라해서 이제 바이오 베이스드 있잖아요. 네덜란드에서 하고 있는데 걔네들 한 5,000불 하거든요. 그러면 안 쓰죠, 당연히. 가격 이만큼 차이 나는데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고려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회사랑 연구소랑 이거는 이제 자기가, 저도 회사 다니다가 회사도 잘 맞았어요. 회사에서도 이쁨 받았으니까 상무님이 좋아해 주셨거든요, 다행히. 맞았는데 저 같은 경우 좀 더 자유롭게 연구하는 게 좀 더 저한테 맞는 것 같아서 연구소로 이동했습니다. 연봉은 회사가 좋습니다. 연봉은 이제 성과급이라는 것도 있고, 지금 화학 회사가 안 좋긴 해요.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제 이게 약간 쿠션이 먹어서 이제 안 좋은 게, 러시아 원유를 중국이 사서 중국이 납사 크래킹을 해서 수지를 팔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이 안 나와요.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 납사 크래커 2공장을 멈췄거든요, 아예. 크래킹 하면 할수록 적자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화학회사들이 상태가 안 좋다고 하는 게 이제 이런 전쟁 여파가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한 곳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팀을 꾸리는 단계라서, 임시 팀이라서 막 그렇게 팀을 키워진 상태는 아니었고, 박사급들만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일하는 분이 이제 그분도 이제 그 나일론 W6 하는 거 만드는 팀이었는데, 그 팀도 그분 전공이 이제 PMFC 이온 분리막 만드는 전공이었거든요. 그분이 이제 논문 사이언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에 지금 그거를 그만두고 이제 뭐 그 나일론 하는 팀은 이제 마곡을 가야 되는 상황이 돼서, 자기는 마곡 가기 싫다, 대를 남고 싶다 그래서 이제 PMFC 하는 전공인데, 아까 질문하신 친구가 같이 이제 지금은 CNT 팀에 가 있습니다. 네. 네.